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부모를 모시고 허구한 날 제사상 차리고 아이 못 낳는 죄인처럼 살았어요. 15년째예요. 종갓집 며느리면 자식부터 낳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얘가 임신했어. 우리 종갓집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 제삿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경기 이천의 한 종갓집.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진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시조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째 진숙에게는 이미 몸에 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를 보니 남편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죠. 회사 야근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진숙은 뭔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진숙이 쓰지 않는 달콤하고 젊은 여자의 향기였죠. 또 혼자네. 진숙은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발소리라도 낼까봐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시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28살 시동생 민수는 말할 것도 없었죠. 부엌 불을 켜자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 안 가득한 나물들, 제사상에 올릴 생선과 고기, 과일까지.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차려내는 것도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삼색나물, 구이, 전, 탕 12가지는 되어야 하는데, 진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라지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새 모든 게 진숙의 몫이 되어버렸죠. 도라지를 찢으며 진숙은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요리책도 보고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런데 기다리시던 아이를 못 낳으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이만 있으면 이 집에서 진숙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아이만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고 아이만 있으면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하지만 하늘은 왜 진숙에게만 그 복을 주지 않는 걸까요? 진숙아. 부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70세가 넘으신 몸이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부지런함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직접 나서서 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시어머니는 진숙이 만들고 있는 나무를 훑어보더니 익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불만스러워 하시는 그 표정을 진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종갓집 며느리면 자식부터 낳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사상만 차린다고 조상님이 좋아하시겠어?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조상님들도 편히 쉬시지. 진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라지를 찢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듣는 소리는 늘 같았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하루가 벌써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속상하다고요. 원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요즘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데 왜 안 가냐고. 옆집 며느리는 40살에도 둘째 낳았다던데. 진숙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병원은 몇 년 전에 다 다녀봤거든요.
서울 큰 병원까지 가서 남편과 함께 온갖 검사를 다 받았고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시댁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검사 결과는 더욱이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그러세요? 거실에서 민수가 기지개를 켜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 그대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요. 민수야, 너도 좀 나서서 형수 편 들어줘야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어머니도 너무 심하세요.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혀를 찼어요. 너까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답답한데. 조상님들께서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진숙은 말없이 콩나물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콩나물을 헹구면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시동생이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마웠지만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싫었거든요. 형은 어디 갔어요? 벌써 나갔나? 새벽부터 어디 나갔더라. 요즘 바쁘다고 맨날 그러지 뭐. 제삿날인데도. 진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많이 달랐거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화면을 엎어두고 진동으로 설정해두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 넌지시 물어봤지만 민호는 항상 회사 일이 많아져서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서다고만 했죠. 어머니,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기분이 상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조금은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됐어. 내가 다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조상님께 먼저 인사나 드리고 올게. 손자 며느리 구해달라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진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손자 며느리. 결국 자신은 이 집에서 임시 며느리일 뿐이라는 뜻이었겠죠. 시어머니가 나가시자 부엌에는 진숙과 민수만 남았어요. 형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견딜만해. 진숙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은 시동생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어요. 진숙은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점검했습니다. 삼색나물부터 시작해서 생선구이, 갖가지 전, 따뜻한 국물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바라보며 진숙은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해냈지만 정작 인정받지는 못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상 잘 차렸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옷에서 찬 공기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제삿날인데. 잠깐 급한 일 때문에 나갔다 왔어. 제사상 준비하느라 혼자 고생했지? 민호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숙에게는 그마저도 형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했다면 새벽부터 나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이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진숙도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조상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조상님, 저에게도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까요? 이 집에서 진짜 인정받는 날이 올까요?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진숙은 문득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아이 없는 며느리, 종갓집의 체면을 구기는 존재,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며느라 수고 많았다.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진숙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과연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상을 치우며 진숙은 문득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무거운 그릇들을 혼자 나르면서 25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진숙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숙아, 이 디자인 정말 괜찮은데? 너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 대학교 4학년 때 광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진숙에게 선배가 했던 말이었어요.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나름 돈도 벌고 꿈도 있었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당당했는데 진숙은 설거지를 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25살의 진숙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야근을 해도 즐거웠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진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민호와 만난 지 2년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민호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죠. 그때 민호는 정말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진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민호야, 나는 일도 해야 하고 아직 결혼 생각은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면 돼. 나는 진숙이 그런 모습이 좋거든. 그때 민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숙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니? 하며 감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프러포즈를 받고 나서 민호의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우리 집이 좀 특별해. 종갓집이거든. 아버지가 장남이고 나도 장남이라서. 종갓집? 제사도 자주 지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진숙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진숙아, 어디 멍하니 서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숙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 빨리 해. 오늘 친척들 오신다고 했잖아. 진숙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숙의 손을 잡으며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네 하셨고, 시아버지도 좋은 며느리 만났다 하시며 흐뭇해 하셨죠. 진숙이가 디자이너라고? 요즘 그런 일이 돈이 되나? 네, 그럭저럭 할 만해요. 결혼하면 그만둘 거지?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진숙은 당황했어요. 민호가 일은 계속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반박할 수 없었죠. 어머니, 진숙이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조금만 더. 민호야, 장남 며느리면 집안일에 충실해야지.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어도 집안을 돌보는 건 지금이 중요해. 결국 진숙은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스튜디오 차리는 꿈도 프리랜서 활동도 모두 접었죠.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거야. 적응되면 다시 시작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신혼 1년 차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완벽하게 하고 제사 준비하는 법도 익혔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어 하시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진숙아,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결혼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처음 던진 질문이었어요. 아직 신혼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종갓집 며느리면 빨리 아이를 낳아야지. 대를 이어야 하잖아. 그때부터였어요.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병원에는 가봤어? 한약은 먹어봤고?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이 그런 질문의 연속이었어요. 진숙은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 결과는 없었죠. 5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아예 대놓고 구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종갓집 며느리가 이게 뭐야?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옆집 며느리는 쌍둥이도 낳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진숙은 그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신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닌데 마치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것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호의 변화였어요. 신혼 때는 괜찮다,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던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정말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 응, 여러 번 검사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어.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야? 다른 병원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진숙을 감싸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댁 편에 서는 일이 많아졌죠. 10년이 지나자 진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죠. 꿈도 재능도 자신감도 모두 이 집 어딘가에 묻어버린 채로. 진수가 그릇 다 씻었으면 차 좀 준비해. 친척들 곧 오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요즘 민호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혹시 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면?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숙은 마른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숙아, 이거 먹어봐.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오셨어요. 안에는 검은색 알약들이 가득 담긴 한약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주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는데 거기서 아이 갖는 약을 지어왔어. 이걸 먹고 임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진숙은 한약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한약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먹어본 한약만 해도 수십 첩은 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미 여러 군데서 한약을. 이번 건 다르다고 했어. 사람 소개받고 특별히 지어온 거야. 이걸 먹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인지 진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이미 포기의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하루에 2번씩 식전에 먹어. 그리고 내일은 절에 가자. 할머니가 신령님께 빌어달라고 하셨어. 진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부할 힘도 설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충청북도 한 산골절로 향했어요. 2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암자였습니다. 보살님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스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 며느리분 데리고 오셨네요. 기도 올리러요? 네, 아이가 안 생겨서요. 벌써 15년째인데. 스님이 진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업이 깊으시네요. 전생에 아이와 관련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0일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100일 기도. 진숙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벌써 몇 번째 100일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와서 절을 108배씩 하고 경을 읽어야 해요. 정성을 다해야 부처님이 들어주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수가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한다. 100일 기도 마치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희망을 걸어야 하지? 그날부터 진숙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쓴 한약을 마시고 시어머니가 알아온 민간요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어요. 진수가 이것도 해봐. 돼지 콩팥을 달여서 먹으면 좋다는데 검은 콩을 매일 한 줌씩 먹어야 한다더라. 쑥뜸도 뜨고 족욕도 매일 해.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어오시는지 매일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셨어요. 진숙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진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절에 다녀왔어. 또? 진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하면 어떡해. 민호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진숙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일을 하게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괜찮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진수가 민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의심이 들었어요. 요즘 민호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고 집에 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졌어요. 정말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서웠습니다. 이틀 뒤 진숙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민호였는데 그날은 급하게 들어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진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을 참을 수 없었어요.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수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진숙이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오빠, 오늘 검진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하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기, 검진? 위로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어요. 오빠가 책임져 준다고 해서 마음이 놓여요. 우리 아기 때문에 집에서 힘들죠? 미안해요. 내가 그애 책임질게. 조금만 더 기다려. 마지막 메시지는 민호가 보낸 것이었어요. 진숙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구박받으며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민호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진숙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진수가 뭐해? 물 마시려고. 민호가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진숙이 본 걸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제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나는 쫓겨나는 건가? 15년간 정말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긴 악몽이 끝나는 건가? 15년간 아이 없는 죄인으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떳떳하게 이 집을 나갈 수도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
슬퍼하지 말자.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아니, 기대됐어요. 아니, 그날 밤이 지나고 진숙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의 휴대폰에서 본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검진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하대요. 그 한 줄이 진숙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15년 동안 자신이 못해준 일을 다른 여자가 해낸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계란을 깨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진수가 왜 이래?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조차 이제는 가식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걱정하는 척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진숙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새벽마다 절에 가고 한약도 먹고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 민호의 말을 들으며 진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했거든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날 하루 종일 진숙은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빨래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딴 곳으로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녁이 되어 민호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진숙은 확신했어요. 회식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호가 나간 후 진숙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했고 분했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진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 잠시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라고 구박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4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움츠려 있었고 자신감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구나. 그날부터 진숙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프고 억울했지만 그것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다른 민간요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진수가 이번에는 태교 음악을 들어봐. 임신하기 전에 미리 들어두면 좋다는데.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 하며 받아들였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뭐?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조금 쉬면서 몸도 추스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숙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숙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노력해야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물러서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 쓰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 말이에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스케치북을 열어보니 25살 진숙의 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로고 디자인, 광고 시안, 브랜딩 아이디어들.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지. 진숙은 연필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15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단한 선을 그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어요. 선이 자연스러워지고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하다가 문득 창가에 피어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화분에 핀 제라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에 생기가 돌아야 아이도 생긴다며 키우시는 꽃이었죠. 진숙은 그 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이 걱정도 시댁 눈치도 남편의 배신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뭐해? 민호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아,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오랜만이네. 예전에 정말 잘 그렸잖아. 민호의 말에 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그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의 진숙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갑자기 그리고 싶어져서. 그래, 좋은 것 같아. 너 예전 모습이 그리웠어. 민호의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숙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의 승인이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숙은 스케치북을 안고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상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방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나만 생각을 바꾸면 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진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숙은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바뀔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진숙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평일 낮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진수가 나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진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오늘이 그날인가요?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진숙이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말했어요. 진수가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오빠, 여기 신발 벗어도 될까요? 진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자? 민호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응, 그래. 들어와. 민호와 함께 거실로 들어온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예쁘장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배였어요. 살짝 불러온 배가 임신복 위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진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진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진숙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수연이야.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순간 진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임신했어. 뭐라고요?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신? 정말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민호 왔구나. 그런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수연을 보며 물으셨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박수연 씨이고 제 아이를 임신하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수연의 배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뭐라고? 임신? 정말? 네, 어머니 5개월 됐어요. 남자아이래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정말이야? 정말 우리 핏줄을? 남자아이라고? 네, 어머니. 어머, 어쩌지. 15년 만에 드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뭐였지?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15년 동안 이 집에서 받았던 무시와 구박들이 모두 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형 왔네. 그런데 이분은? 민수야, 너도 인사해. 이분이 수연 씨야. 내 조카를 가지고 계셔. 조카요? 정말이요? 와, 드디어. 축하해요, 형. 민수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온 가족이 들떠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 없는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가 다 책임질게. 시어머니가 수연을 친딸처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숙은 더욱 확신했어요. 그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오히려 잘 됐어. 진숙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끼어들게 되어서. 수연이 진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진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면 오히려 내가 악역이 되겠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진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할 것은 없어. 완벽한 연기를 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확실히 하자고. 그래야 이혼할 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수연아, 우리 집에서 지내렴. 혼자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안 돼. 임신부가 혼자 지내면 어떡해. 진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홀대받고 살았는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이 모든 걸 다 기억해 두자.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진수가, 너는 괜찮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도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숙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충격받은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진숙아.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인가요? 진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을 섞었어요. 너무 화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순순하지도 않게 딱 적당한 선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 돌아간 후 진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남편이 임신한 애인을 집에 데려옴. 시어머니의 반응, 시동생의 반응 모두 기록. 진숙은 이혼 소송을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15년간 받은 정신적 피해, 남편의 외도, 시댁의 차별 대우까지. 이제 완벽한 연기를 해보자. 상처받은 아내, 배신당한 여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만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거야. 진숙은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라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진숙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이에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집에 데려왔으니까요. 진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혼자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요? 진숙이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민호가 진숙을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요?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끝이구나. 속으로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아이 없는 죄인으로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나요? 진숙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진수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종갓집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진숙이 더욱 분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하다, 진수가. 하지만 이해해줘.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15년요? 제가 15년 동안 뭘 했는데요? 진숙이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네.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계산적이었지만 겉으로는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겉으로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해방감에 웃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 문제로 구박받을 필요도 없고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 민호가 먼저 바람 피웠으니까 내가 유리하지. 진숙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그리고 남편의 외도. 이 모든 게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숙이가 저렇게 화낼 줄 알았어야지. 어머니, 어떻게 하죠? 진숙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 그럼 안 되지.
수연이가 들어와도 진숙이는 그대로 있어야 해. 진숙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순순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진숙이가 아니에요. 진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스케치북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한 그림 그리기. 이제 이것도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들한테 연락해 볼까? 진숙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적거렸어요. 15년 전 연락처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기억해 줄까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가 나야. 문 열어줘.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진숙은 재빨리 상자와 스케치북을 다시 숨기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요?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진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화가 났거든요.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15년 동안 바보처럼 살아온 자신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이 뭐예요? 진수가 나도 힘들었어. 아이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듣는지 알잖아. 민호의 말에 진숙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사과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진숙에게는 그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연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온종일 수연만 챙기셨고 민호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수연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왔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불편하시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곧 나갈 거니까.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진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수연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거였죠. 아기가 정말 건강하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하셨어.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진숙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 이야기만 나와도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숙아, 너도 기뻐해야지. 이 집에 드디어 아이가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진숙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진숙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진숙은 조용히 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 그리고 추억으로 남겨둘 것들로 나누었어요. 의외로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용품, 그리고 결혼 전 스케치북들 정도였죠. 뭐해? 민호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정리해요. 정리? 뭘? 그냥 오래된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진숙은 계속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진수가 혹시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지?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생각이요? 이혼 같은 거 말이야. 진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바 아니에요? 왜요? 안 되나요? 진수가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요? 어떻게? 진숙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수연이와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는 여전히 내 아내야. 민호의 말에 진숙이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첩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뭐예요? 저한테 바라는 게 뭔가요? 진숙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혼할게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진수가 진정해.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럼 넌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수가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그냥 나간다고? 15년 동안 충분히 살았잖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때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민호야, 진숙이가 이혼하겠다는데.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진수가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요. 진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단 말은 안 하냐?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진숙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라고요? 저는 15년 넘게 이 집 살림했어요. 제사도 시부모 모시는 것도 없는 아이 때문에 구박받는 것도 다 제 몫이었죠. 그런데 정작 아이는 다른 여자가 낳는군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했어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갈 거야? 네. 오늘 오후에 나갈게요. 진수가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수연 씨가 잘해줄 거예요. 진숙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민호 씨. 진숙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혼 조건은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15년간의 혼인 기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 말이에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변호사? 네. 이미 상담받았어요. 제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숙은 미소까지 지었어요. 알아서들 잘 살아보세요. 저는 이제 한진숙으로 살아볼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진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후 2시, 진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에서 시어머니와 민호가 말렸지만 진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잘 살아요. 진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15년 만에 진짜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진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침내 해방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진숙이 향한 곳은 대학 동기였던 은미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어요. 15년 만에 연락이었지만 은미는 진숙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진숙아, 정말 너야? 어떻게 갑자기? 은미야,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들어와, 들어와. 은미의 스튜디오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벽면 가득히 걸린 작품들을 보니 진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동안 뭐 했어? 연락도 없이 결혼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혼하기로 했어. 진숙이 담담하게 말하자 은미가 놀랐어요. 이혼? 무슨 일이야? 진숙은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종갓집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 아이 문제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남편의 외도까지. 아이고, 진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후련해. 진숙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일해보려고. 혹시 여기서 자리가 있을까? 당연하지. 사실 요즘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넌 15년 동안 안 했는데 괜찮겠어? 걱정돼. 하지만 해봐야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날부터 진숙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은미가 스튜디오 근처 원룸을 구해줬고 진숙은 그곳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15년 만에 혼자 사는 거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상해.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 건가? 진숙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작은 카페의 로고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수가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은미가 격려해줬지만 진숙은 떨렸어요. 15년 만에 하는 디자인 작업이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어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각이 돌아왔어요. 예전에 그렸던 스케치들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와, 진수가. 이거 정말 좋은데? 며칠 후 초안을 보여줬을 때 은미가 감탄했어요. 정말? 나도 궁금했어. 아직 감각이 있나 싶어서. 감각? 이런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오히려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은데. 은미의 말에 진숙이 뿌듯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숙 씨, 좋은 소식이에요.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얼마나요? 위자료 3억에 재산 분할 사업. 총 7억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진숙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상대방이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요? 네. 손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진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나서주신 거였으니까요. 합의하시겠어요? 네, 합의할게요.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진숙은 정식으로 한진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숙아, 축하해. 이제 정말 자유야. 은미가 축하해줬어요. 고마워, 은미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우리 스튜디오 확장해서 같이 해볼래? 은미의 제안에 진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진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숙은 혼자 카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였습니다. 진숙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형수님 아니, 진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형수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수가 진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진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이랑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 형수님한테 너무 했다고. 특히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진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야, 나는 원망하지 않아. 형수님,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나는 이제 없어. 지금은 그냥 한진숙이야. 꿈을 버렸던 게 아니었더라고.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었어. 민수가 진숙의 스케치북을 보며 놀랐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15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수연이 누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축하해. 진숙의 반응은 정말 담담했어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형수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용기가 아니야, 민수야. 그냥 나로 살기로 한 거야.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진숙은 카페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꿈꿔왔던 삶을 이제야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던 그 시간들도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숙은 스케치북에 마지막 선을 그었어요. 새가 둥지를 떠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한진숙으로 살겠어. 진숙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43세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